국제사회 이해 제5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화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 책에서는 별 지금 다른 내용들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화면 자료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고, 특별히 그 유엔에 대해서는 그 유엔 편람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외교부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내가 단체로 받아다가 이걸 수업 시간에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그 가랭본이 지금 재고가 지금 몇 건이 있고, 올해 것도 지금 다시 받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개강이 되면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화 유형과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세계화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유엔과 이제 IMF, WTO 이런 정치적 경제적 국제기구를 그 개요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1장 세계화의 개념화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제1절 세계화의 개념을 공부를 했고, 제2절 세계화의 추이를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경제적 세계화의 추이, 정치적 세계화의 추이, 이 추이를 국제기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계화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세계화의 추이. 첫째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세계화의 추이를 국제기구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경제적인 그 동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잖아요. 이윤 논리에 의해서 세계시장 개척 그런 차원에서 초창기 이제 식민지 개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경제적 동인에서 시작된 세계화이기 때문에 먼저 경제적 세계화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 첫 출발점이 바로 IMF 가트 체제입니다. IMF 가트 체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그 세계화를 이해해서 일단 통화 측면에서 이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죠. 이건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이제 유통되는 그 화폐 표준 그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달러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 금융 측면에서 이런 세계화를 기초를 닦은 것이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IMF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그 교역면에서, 상품 교역면에서 이제 가트 체제가 또 만들어져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체제 이전에 이 체제 IMF가 가트, 다시 말하면 금융 측면에서 국제기구, 그 다음에 상품 교역 측면의 국제기구라고 하는 양대 경제 그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대전 전, 그리고 1차 대전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 이제 중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상 유럽에서 이제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이제 각 그 산업혁명에 나선 그런 국가들,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이런 나라들이 시장 개척 그 측면에서 이제 세계 시장 식민지 개척에 이제 나서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수출 장려를 하면서 수입을 억제로 해서 그 당시 이제 화폐 본위, 화폐 척도였던 금을 누가 많이 모으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중상주의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로 이제 금을 축적하는 그런 이념, 그런 주의가 바로 중상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유럽의
각 산업혁명 국가들은 다 중상주의를 표방했고,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중상주의가 피크를 이뤘던 겁니다. 그 중상주의는 이와 같이 보호무역주의를 근간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 그 다음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념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중상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등장한 것이 중농주의였던 거죠. 중농주의는 이와 같이 농업에 기초로 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비교 우위에 뭐랄까요, 분업화, 전문화를 해서 그걸 서로 뭐랄까요, 이렇게 교역을 하면은 가장 평화로운,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중농주의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었던 거고, 그래서 IMF 같은 체제 이전에 그 세계적 경제와 경제적 세계화를 하는 것은 결국은 중상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신대륙 발견이 이루어졌죠. 시장 개척에 나서서 1492년에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다음 인도 항로가 발견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육상으로만 이제 인도로 오가고 중국을 오갔지만, 이제는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통해서 이제 인도로 오갈 수 있고 중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이제 교역이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인도 항로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동일 국가 식민지 간 블럭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영국 지배를 받는,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에스파니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식민지 간 그 블럭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주로 북미 쪽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말하는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것이고, 에스파니아는 중남미, 중미, 그러니까 멕시코랄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북미에서도 이제 그 서부, 캘리포니아 쪽이랄지 이쪽, 그다음에 남미, 거의 남미 전부, 그러니까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전부를 이제 차지했던 것이 에스파냐였고, 프랑스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아프리카를 또 분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민지 간 블록이 형성이 됐던 것이 IMF 같은 체제 이전에 경제적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이제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세계 경제 순회들이 모여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IMF 같았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IMF 같은 짝이 나온 것처럼 1944년 7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브레튼 우즈에서 미국 등 44개국이 참여해서 국제 통화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제 US 달러, 미국 달러를 그 본위 화폐로 삼아서 이제 기축통화로 삼아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IMF다,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다, 이 식으로 말 그대로 국제통화기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약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 정도로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결성했다. 처음에 회원국은 30개국밖에 안 됐지만 오늘날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가입이 돼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뭐랄까요, 세계화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금융이 일단은 뭐 안전장치가 안 되면은 이게 뭐 상품 교육이고 뭐 투자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국제통화기금에 가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47년에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가트다, 그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말 그대로 관세, 테립이란 게 뭐예요? 장벽이잖아요. 관세 장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이다. 그러니까 관세 무역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협정을 맺은 겁니다. 상품을 교역할 때 수출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관세 장벽을 너무 높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게 뭐 불평등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리고 가능하면 상호주의로 각 국가들이 이제 그런 부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 일반적인 그런 협정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 기조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이런 좀 뭐랄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무역을 촉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자유무역주의를 이렇게 비칠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 이제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진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그 뭐라고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기본 근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995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년 동안 IMF 가트 체제, 다시 말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약 5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세계화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런 중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IMF 그 가트 체제에서도 좀 특례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특례. 그게 이제 뭐냐면 주로 남북 문제죠. 그 당시 이제 남반구, 북반구 나누어서 남반구는 아무래도 후진국 있고 북반구는 이제 선진국이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남북 문제라고 한 게 이런 이제 선진국, 후진국 그룹들이 딱 이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주로 후진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 또는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례를 줘야 되겠다. 약간의 특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남북 문제에 대응해서 유엔 안에다가 무역 및 개발회의라고 하는 웅크타드다. 유엔 컨퍼런스 포 트레이드 앤 디벨롭먼트 웅크타드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주로 그 개발에 관한 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후진국한테 쓰는 말이죠. 선진국에서는 디벨롭먼트는 말 안 씁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로스,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디벨롭먼트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이제 후진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후진국에 대한 이제 그 일종의 기구가 만들어진 거고, 62년도에 이제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64년에 첫 회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또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돼갖고 신국제 경제 질서라고 하는 가 74년에 출범이 됐던 겁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각종 라운드 도화 개발 아젠다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될 때도 그런 게 결국 쟁점이 뭐냐면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하지만 후진국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진행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한 50년 이상의 5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TO로 이제 WTO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WTO, WTO는 이제 지금 그 전에 이제 UR이죠.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탁이 우루과이 라운드, 그 우루과이라고 하는 그 우루과이 나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원탁회의를 시작했다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말로 하면 우루과이 원탁회의가 이제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트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3년부터 이제 동의를 해서 86년에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처음 열려갖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출범이 됐어요. 그래갖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뿐 아니라 각종 라운드가 이제 무슨 뭐 그린 라운드, 뭐 기술 라운드, 뭐 여러 가지 라운드가 생깁니다. 이게 결국은 뭐랄까 무역에 있어서 뭐 어떤 규제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린 라운드 그러면 환경 파괴적인 상품 불매 운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기술 라운드, 뭐 테크놀로지 라운드 그러면 이제 기술에 대해서 뭐랄까요? 국가가 무슨 뭐 특례를 주는 국가가 너무 그 특례를 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을 좀 제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거죠. 우루과이 라운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된 끝에 이제 결성이 된 것이 바로 출범한 것이 바로 WTO라는 겁니다.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말 그대로 세계 무역 기구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94년 이제 95년부터 정식으로 출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대안으로서 WTO가 이제 출범이 돼서 오늘날은 IMF 가트 체제가 아니라 IMF WTO 체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WTO는 기본적으로 세계 무역 기구이기 때문에 가트보다 훨씬 더 진일보해서 원칙적으로 완전 무관세 교역을 이제 지향점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기구죠. 그래서 이게 출범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상공부 장관이 여기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크게 많이 이제 기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것이 경제적 세계화가 이제 지금 나왔던 IMF 가트나 WTO는 뭐라고 할까요? 범지구적 세계화라고 본다면 경제적 세계화의 추이의 두 번째 흐름은 지역적 세계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IMF 가트 WTO는 각 국가들이 바로 이제 세계화로 직행하는 그런 루트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지역적인 블록화를 경유해서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역적 세계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세계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 바로 가입하면은 한 국가가 바로 이제 범지구적 세계화로 직통을 하게 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제 유엔에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역적 세계화를 경유해서 이제 범지구적 세계화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세계화의 추이 이제 두 번째 흐름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죠. 지역적 세계화입니다.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세계화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먼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가장 빠른 곳은 역시 유럽이었던 거죠. 유럽. 이 내용은 우리 책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찾아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책에서 예를 들면 제6장에서 보면 제6장에서 보면 다자간 무역 협상 체제, 지역적 자유 무역 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한 95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먼저 유럽 지역에서 오늘날 유럽 지역의 이제 최종 지금 현재 상황은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EU라고 해서 유로피안 유니언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이 현재 이제 기구인데 그 과거 시제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그러면 어떤 기구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유럽연합까지 왔느냐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 출발점은 역시 1952년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ECSC라고 하죠. 유로피안 콜 앤드 스틸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52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이라는 지역은 좁은 지역에 인구만 많고 또 지하 자원이 비교적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 산업혁명에 이제 근간이 된 것이 결국은 연료 겸 원료였던 석탄. 석탄은 이제 전기기관의 연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석탄을 이제 분해해서 특히 액화시킨 석탄, 액화가스를 이제 분해를 하면 거기서 많은 원재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를 만들어낸 거죠. 개발해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 섬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석탄에서 나온 석탄가스를 갖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기와 물을 섞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게 나일론이 되는 것이고 그 나일론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 섬유의 하나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석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풍부하게 나는 나라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료죠. 그죠? 연료는 아니고 원료. 그러니까 모든, 뭐라고 할까요? 기간산업, 모든 산업에 이제 토대가 되는 소재, 기본 소재가 바로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은 너무나 자동차니 뭐 조선이니 기계니 뭐 모든 설비니 이런 것들이 철강 없이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도 보면 또 이 철강의 재료가 되는 철광석이 이제 나라마다 또 이제 균등하고, 예를 들면 뭐 에스파냐랄지 그다음에 스웨덴이랄지 이런 나라는 굉장히 이제 철강이 풍부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철강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서로 상호 이제 교류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였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기구가 이제 뭐냐면 유럽 원자력 공동체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유라톰, 유로피안 아토믹 에너지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럽 원자력 공동체라고 유라톰과 ECSC가 이제 먼저 생긴 거예요. 이게 먼저 생겨서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57년 로마 조약에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EC죠.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유럽 경제 공동체가 이제 57년에 결성이 되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하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이제 합병이 통합이 돼갖고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7년에 경제란 말을 빼는 겁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이카노믹이란 말을 빼고 그냥 유럽 공동체가 돼서 유로피안 커뮤니티가 됩니다. 그때 이제 EC가 되는 거죠. E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그 조약, 그 유명한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유럽연합이 드디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5나라가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동유럽이 해체되면서 10나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25개국이 점점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해서, 거의 뭐 3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 가입해 있는 게 유럽연합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의 그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그 변천사를 보면, 출발점이 되는 ECSC나 아니면 유라톰 같은 이게 이제 첫 출발점이에요. 그때는 순수한 경제적인 이제 동기에서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그것이 또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될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 기구였습니다. 오로지 경제적. 그러면서 이제 유럽 공동체가 됨으로써 67년에 EC가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정치적 기구가 되는 겁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뭐라면 정치적인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죠. 통일 국가를. 형태는 이제 유니온이지만 앞으로는 미국 형태 유나이티드 합중국이 돼보자. 연방제로 유니온이라고 하면 보다 느슨한 그런 형태보다는 유나이티드 연방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유럽 공동체가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정치적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EU의 역사를 보면 그 출발 지점은 경제기구였다. 그러다가 이제 67년 유럽 공동체가 되면서부터 정치기구로 이렇게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은 이렇게 각 개별 국가들이 그 유럽 연합을 통해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지역기구를 경유해서 이제 세계화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세계화를 우리는 지역적 세계화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역적. 유럽이 이렇게 이제 결속이 되니까 미주, 아메리카주도 연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고, 그래서 일찌감치 체결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프타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FTA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FTA의 그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FTA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FTA가 이제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여기는 이제 3자였습니다. 대체로 FTA는 뭐 다자도 있지만 양자가 많죠. 두 나라가 한미, 한중 이런 식으로, 한일 이런 식으로 두 나라가 많이 맺는 게 이제 FTA인데,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말 그대로 이제 북아메리카의 주에 있는 미국을 위시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세 나라죠. 세 나라가 이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대. 다시 말하면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어그리먼트를 넘어서서 에이리아, 북미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발효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북미 환경협력협정, 노동협력협정, 이런 것들이 보충협정들을 이제 갖추고, 이래서 이제 OAS라고 하는 기구. 그래서 결국은 미주 자유무역 지대, Free Trade Area of Americas라고 이제 발전시키기로 했지만 좌초가 됐고, 특별히 뭐랄까요? 그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건너가니까 리오그란데를 넘어서 이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폐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지역적 세계화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WTO가 완전 무관세 그 교역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게 다시 뭐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우리가 생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는 어떻게 됐냐? 세계 이제 3대
경제 축이라고 한 게 유럽하고 북미, 북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거든요. 중국, 일본을 끼고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예? 아시아. 그래 아시아는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우리 부산에서 우리 에이펙 총회도 했었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가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앞서 나갔던 유럽연합과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러면 지역주의로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현재는 21개국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말 그대로 태평양을 끼고 있는 21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결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먼저 이제 67년에 우리가 아는 그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 국가 기구가 있죠. 아세안. 네?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 기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남아 국가연합입니다.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체,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아세안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먼저 54년에 만들어졌던 시토라고 하는 동남아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 조약기구. 이거는 이제 미국이 냉전 시대에 부응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유국가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만드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기구였던 거죠. 그런 기구였다면 아세안은 조금 더 경제적인 그런 형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1년에 아사라고 하는 또 기구, 동남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를 전신으로 해서 이제 아세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세안 자유무역 지역, 아프타, 그러니까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로 발전해서 여러 사회주의 국가까지 이제 포괄한 겁니다. 기본 그 태국이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자유 국가 외에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사회주의권,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경제 통합, 상호 협력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산품, 농업제품을 포함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같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그래서 현재는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이제 TPP라고 하는 환태평양 전략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이렇게 말하죠. TPP, 트랜스퍼시픽 스트래티직 이코노믹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TPP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세계화의 추이로 이제 지역 간 통합 기구가 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유럽,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말 아셈이죠. 아셈. 유럽과 아시아를 묶어보자. 아시아 유럽 미팅, 아시아 유럽 미팅을 줄여서 그냥 아시아 유럽 미팅을 줄여서 아셈이라고 합니다. 아셈은 이러한 약간은 폐쇄적인 그런 지역 블록을 개방하자, 개방적인 지역 협력 나가서 각 지역을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96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 아세안 7나라 해서 아시아의 총 10나라, 유럽연합국의 25개국, 이런 35개국 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을 주기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게 있는 게 아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를 봤거든요. 정치적 국제기구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엔 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책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길 바라겠고요. 자, 정치적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세계화처럼
바로 범지구적 세계화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 세계화를 경유해서 이제 범지구적 세계화로 가는 또 지역적 세계화의 또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흐름을 경유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먼저 보고서 이제 범지구적 세계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역시 유엔이거든요. 범지구적 정치적 세계화는 유엔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유엔이 거의 뭐 몸통이라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엔인데, 근데 유엔이 이제 처음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유엔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기구였고, 그 이전에 1차 대전이 끝나고도 똑같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국제연맹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리그 오브 네이션이다. LN, 유엔과 구분해서 이거는 LN이다. 리그 오브 네이션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말 그대로 국가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뭐랄까 통일성, 이걸 지향하는 거지만, 국제연맹은 그냥 리그죠. 리그, 그냥 국가들의 모임, 만남, 이런 거지.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게 국제연맹이었어요. 이 국제연맹은 비록 실패했지만 유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굉장히 큰 그런 국제기구인데, 사실 좀 우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눠서 보면, 먼저 국제연맹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20년도에 창설이 됐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기초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뒀고,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이 가입을 못했어요. 왜? 미국 의회가 끝까지 반대를 해갖고 결국은 미국이 이걸 만들어 놓고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국제연맹은 실패에 할 거라는 그런 불길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핵심 회원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그 전성국가인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갈등을 빚었어요. 갈등을 빚었고, 그 다음에 독일이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상, 전범국가가 승전국가에 대해서 거금의 배상금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게 베르사유 조약이었는데, 그 당시 히틀러, 그 당시 나치들이 이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못 낸다. 그 배상금 낼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고, 곧이어서 이탈리아가 이리오페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어요. 만주 땅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련도, 그 당시, 소련도 스탈린이, 핀란드에 이제 침략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회원이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그 제2차 대전이 전면 발발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주축국으로서 힘을 합쳐서 세계대전을 도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체를 결의하고 유엔으로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성국이죠. 1차 대전에서 승리한 나라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선진국 그룹, 산업혁명에 앞서 나간 그룹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초청한 42개국, 최대 63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선진 산업혁명 국가가 이제 메인이 됐고, 이제 비주류가 됐던 것이 이제 후발 산업혁명 국가, 다시 말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이제 후발, 그 당시 낙후된 그런 산업혁명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탈퇴를 해요. 그 다음에 소련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핀란드를 침략하니까 이제 제명 처분했어요. 제명 처분하고, 여기 기구는 간단했습니다. 총회가 있었고, 지금 유엔과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이제 가장 형식상 최고 기구가 되겠습니다. 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그냥 이사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유엔은 이사회가
세 개죠.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세 개지만 국제연맹 그냥 이사회 이렇게 그냥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이것도 유엔과 똑같습니다. 시크레터리어트라고 하는 사무국의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 이사회, 카운실, 사무국, 시크레터리어트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3대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예요. 지금 우리 유엔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는 게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이 국제연맹의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이었어요. 항상 헤이그에 항상 열려 있는 그런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설이란 말이에요. 퍼머넌트란 말이 앞에 붙어요. 국제상설재판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구가 바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이렇게 기구로. 그러니까 핵심 기구는 총회이사회 사무국, 그 외에 이제 부설기구,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노동기구가 된 거예요. 크게 보면 3개, 작게 보면 5개 기구로 이제 구성이 됐던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5개 기구는 그대로 이제 유엔에다 개성이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국제노동기구죠.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연맹보다 더 먼저 생겼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국제노동에 관련한 기구고, 어떤 노동의 표준, 특히 강제노동 금지, 노동 착취 금지, 이걸 이제 핵심으로 해서 인권 보장, 가장 기본적인 사회 보장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시하고 어떻게 권고하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구로서 이제 탄생이 된 게 국제노동기구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100주년이 됐었죠. 100주년. 그래서 국제노동기구가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권,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권고를 하고 각 나라에 대해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사회는 이제 어대 강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똑같죠. 유엔 현지 유엔도 근데 이제 그 당시 미국은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은 미국을 뺀 4대 강국으로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사국으로 구성이 미상임이사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연맹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점은 의사제도를 보면 만장일치를 택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행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참 이상적인 제도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국제연맹이 국제 분쟁에 대해서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만장일치로 움직였고, 지금도 유엔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나라는 만장일치입니다.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제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장일치가 사실상 표결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서 만장일치를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표결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전체 총회 이렇게 될 때는 총회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밑에 미리 사전에 무슨 상임이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뭐 다뤄갖고 이제 상정만 시키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절차에 있어서는 다수결을 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장일치 제도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엔 국제연맹을 거쳐서 이제 유엔이 출범이 됐습니다. 유엔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유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많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우리가 또 꼭 나가야 할 바고, 이거는 뭐 그래서 한때 유엔 학과라고 하는 그런 학과도 지방에 있었어요. 지방 대학에 무슨 학과가 유엔 학과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4년 내내 유엔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유엔 학과가 있었죠. 물론 그것만 하진 않겠죠. 유엔을 둘러싼 뭐 국제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런 거 다 뭐 국제법 뭐 다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만큼 유엔이 세계화의 그냥 핵심이다. 그러니까 세계화, 특히 정치적 세계화 그러면 바로 유엔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엔. 자, 유엔이라는 말은 국제연맹과 이제 우리가 대조시켜서 국제연합이다, 연합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다. 유나이티드 하나가 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 유엔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미 2차 대전 중에 국제연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단 끝내고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앞으로 전쟁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제도적인 기구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1941년에 대서양 헌장이 이제 채택이 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스크바 외상회의 외무장관회의 외상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외상회의 그 다음에 덤바튼 오크스 회의 그 다음에 얄타회담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엔 헌장이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 헌장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매년 10월 24일을 우리가 유엔데이로 지킵니다. 유엔데이, 유엔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한때 유엔데이가 공휴일이었어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정도로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엔데이를 국경일 공휴일로 쉴 정도로 중요한 날이 10월 24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정말 공휴일이 많았었죠. 예전에는 유엔데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군 지금처럼 개천절 한글날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10월 1일 국군의 날도 쉬었고 하여튼 10월 달에 그 휴일이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10월 24일 날 이제 유엔 헌장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유엔 헌장은 유엔 편람에 이제 전문에 수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교부에 들어가면 외교부 홈페이지나 외교부 앱에 들어가면 그 유엔 소개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 들어가면 유엔 그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우리 한글로 번역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또 좋은 텍스트가 돼요. 유엔 헌장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한번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서로 발표도 하고 서로 소감을 얘기하고 이렇게 뭐랄까 영어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유엔 헌장입니다. 헌장은 현재 전문가 19개장 110개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헌장은 그때 만들어져서 아직도 개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유엔 헌장의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신탁통치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통치이사회는 해산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헌장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신탁통치이사회는 헌장 속에 살아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유엔 헌장에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1991년도에 제46차 유엔 정기총회 때 북한과 동시가입했잖아요. 이건 91년도.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호, 그다음에 정식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국호로 가입을 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영어로는 DPRK, 그죠? 데모크라틱 People's Republic of Korea. 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독립적인 국가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싫으나 좋으나 국가로 인정해야 됩니다. 91년 이후로는. 왜? 유엔 같은 회원국인데 가입을 해놓고 북한을 괴뢰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을 의젓한 국가로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대한민국을 무슨 미국의 무슨 괴뢰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서로가 뭐랄까요, 독립된 국가로 서로가 예우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입할 때 사실 말이 많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면서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독립된 나라다, 통일은 멀어졌다, 이제 두 나라는 각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또 비관적인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91년도에 가입을 했고 오늘날 거의 전 국가가 유엔에는 가입을 해 있습니다. 자, 유엔 기구 우리가 이제 국제 연맹과 마찬가지로 총회라고 하는 최고 형식상 최고 기구가 있습니다.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형식상 최고기구는 총회고 유엔의 형식상 대표자는 총회의장이죠. 총회의장.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유엔의 최고기구는 안전보장이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엔의 대표자는 사무국의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과 실제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하여튼 총회는 형식상 최고기구다. 그 다음에 사무국, 말 그대로 사무를 처리하는 상설기구죠. 이거는 연중 1년 내내 사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국 직원들 이렇게 해갖고 미국 그 유엔 본부에만 한 2만 명 정도 사람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엔 전문기구, 보조기구에 가입 종사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해갖고 유엔 직원이 한 5만 명 이상이거든요. 5만 명 이상. 그래서 유엔 직원은 정말 각국을 여행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유엔 사무직원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하고 영어나 프랑스나 이런 거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연수 무슨 뭐랄까요, 워크샵 무슨 이런 데 좀 참여를 하면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채용 정보를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유엔 사무국 직원이 되는 것도 그렇게 멀고 어려운 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는 말 그대로 시큐리티 카운슬,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코노믹 앤드 소셜 카운슬, 신탁 통치 트러스티십 카운슬. 그래서 이 사회가 세 개로 이제 나눠진 거죠. 국제연맹 때 하나였던 이 사회가 셋으로 나눠져서 그 국제연맹 때 그냥 카운슬이었죠. 하나 카운슬. 네? 근데 안전보장의 사회는 말 그대로 일단 군사적인, 그 다음에 외교 정치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안전보장의 사회고, 경제사회는 이 사회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경제적인 상호협력, 사회적인 삶의 질, 교육, 과학, 문화, 하여튼 모든 일을 하는 곳이 가장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이 경제사회이사회고, 신탁통치이사는 말 그대로 이제 신생국이 이제 자립 능력이 없을 때 유엔이 위탁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탁통치사회. 이게 이제 지금 역할을 종료했다. 그렇지만 유엔 헌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상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국제연맹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를 이거는 이제 비상설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때그때 소집을 하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주요기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6대 주요기구, 이걸 6개를 6대 주요기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요기구 밑에 딸려있는 기구를 우리는 보조기구다, 이렇게 수많은 보조기구가 잘려 있고요. 그 다음에 16개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유네스코, 국제원자력기구, 이런 것들, 심지어 IMF, 그 다음에 WTO, 이것도 이제 사실 유엔과 별개의 조직이지만 유엔의 그 보조기구 형태로, 전문기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IMF, 가트, WTO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하나 유엔 기구들을 조금씩 개괄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는 이제 최고 의결기관은 이 총회가 있습니다.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하는 최고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주요 안건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절차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제연맹처럼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회원국가도 많고 현실적으로 만장일치 이르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3분의 2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의는 9월달 셋째 화요일에 엽니다. 1년 중 쉬다가 9월달에 시원한 가을에 이제 하는 거죠. 무더운 여름을 쉬고 무더운 가을에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또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1년 중에 정기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4개월 동안 국회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외 기간에는 임시국회나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고, 정기국회는 딱 4개월 하는 것처럼 유엔도 총회 실질적인 기간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화요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또 특별총회를 열기도 해요. 이거는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특별총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총 22회 열렸어요. 그 다음에 각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사무총장,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출권을 가진 곳이 바로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다 각 기구의 핵심 구성원들을 이제 선출하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보조기구가 많이 딸려 있다. 총회에도 보조기구가 많이 딸려 있다. 보조기구, 전무기구가 많은 곳은 역시 경제사회이사회가 제일 많겠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총회에도 좀 중요한 그런 뭐랄까 약간 쟁점이 되는, 약간 민감하고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또 총회 보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AEA 같은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이런 것들은 총회 보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시큐리티 카운실이라고 하는 유엔의 실질적인 최고 기구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성국인 5개 나라,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5나라가 그 승리한 나라냐. 그래서 이 5대 상임이사국이 있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이제 계속 순환이 되고, 이런 것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5대 상임이사국이 그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회 이사회. 여기는 이제 이사국이 많아요. 상임, 비상임이 아니고 그냥 이사국이 54개 이사국을 이제 총회에서 선출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문기구, 부속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NGO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IMF 같으나 WTO 같은 것도 이제 경제 쪽에, 사회는 아니고 경제 쪽에 관련된 들은 어떤 전문기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통치사회는 이제 그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종료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유엔 헌장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연맹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P자를 빼고 퍼머넌트라는 말을 빼고 코트 오브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이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개성을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자체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외에, 유엔 헌장에 부속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별도의 또 규정을 가지고 있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미국 그 뉴욕 본부가 아니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이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실질적인 최고기구, 상설기구는 사무국이죠. 시크레터리어트라고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1년 내내 열려있는 기구다. 여기는 사무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34명의 사무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약 2만 명의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무기구까지 합치면 약 5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유엔 사무국입니다. 자, 역대 사무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는 트리그브 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트리그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년을 했고, 2대는 다그 함마슐트입니다. 스웨덴 출신. 영세 중립국에서는 담당한 겁니다. 노르웨이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3대는 우탄트라고 하는 미얀마, 영세 중립국 미얀마. 4대 크루트 발타임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도 이제 영세 중립국이니까 했고, 5대 하비에르 케아르라고 하는 페루 사람, 6대 부트로스 갈리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7대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가나 사람. 여기까지는 이제 다 전통적으로 영세 중립국 출신이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왔는데, 8대 때 와서 이제 깨졌습니다. 8대 와서 우리 반기문, 그 당시 외교부 장관 출신 반기문이 이제 선출이 돼서 10년 동안 두 번 회기를 담당합니다. 반기문. 이건 이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알다시피 뭐 노무현 때 그 당시 부시 대통령하고 이렇게 합의가 돼갖고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구테흐스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죠. 이름이 좀 깁니다. 안토니오 마누엘 디 올리베라 구테흐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영어로 읽으면 구테레스죠. 구테레스지만 이제 포르투갈 말로 읽으면 이 리을 발음이 히읗으로 나니까 구테흐스가 된 구테흐스. 구테흐스. 그다음에 앞에 안토니오도 영어로 읽으면 안토니오지만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뒤에 안토니우 우로 읽는 안토니오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이렇게 된 거네. 구테흐스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또 거기 맞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에스파냐 사람 같으면 또 그냥 안토니오가 되겠죠. 그렇지만 포르투갈이니까 안토니우 구테우스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5년을 할지 두 번 10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구테우스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유엔의 전문기구, 부속기구, 보조기구 이런 것들. 아까 말했듯이 전문기구는 주로 경제사회, 이사회에 소속이 돼 있다.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 같은 그런 유네스코 같은 그런 기구도 있잖아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이것은 이제 파리에 본부가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 보조기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유엔 편람을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교부 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유엔 소개를 한번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 주요 활동들 중에 첫째는 역시 뭐랄까 유엔 보유 고유의 기능이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입니다. 우리 말하는 PKO라고 하죠. 말하자면 Peace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 활동, Peacekeeping Operation, PKO.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정평 있는 그런 중요한 활동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무슨 각국의 주로 후진국의 업무를 하다가 무슨 뭐 성착취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뭐 노벨상을 뭐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원래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는 곳인데 어쩌다 뭐 그런데 연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보다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비 축소죠. 군비 축소. 군비 축소는 말 그대로 살트와 스타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전략무기 제한 협정, 스트래티직 아임즈 리미테이션 토크, 전략무기 제한 협정. 더 이상 전략무기를 늘리지 말자. 전략무기를 늘리지 말자. 그러니까 전략무기라는 스트래티직 아임즈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결국은 뉴클리어 웨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무기라고도 하지만 전문 용어로는 그걸 전략무기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이제 뭐랄까 화약을 사용하는 총, 포, 미사일 이런 것들은 화약을 이제 화약이나 아니면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그러고 핵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을 가지고 이제 추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핵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는 다시 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딱 다른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동력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대체로 화약을 이용하면 재래식 전술무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핵을 이용하면 이제 핵무기, 전략무기라고 그러네. 이미 많은 전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이게 첫 단계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말하는 솔트, 소금, 살트, 스트래테직 아임즈 리미테이션 토크입니다. 토크. 회의, 서로 얘기한다. 토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스타트입니다. 전략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단계에서는 전략무기를 늘리지 말자 했는데 이제는 전략무기를 줄이자. 기존에 있는 전략무기를 폐기하자.
해체하고 전략무기를 폐기하자고 나온 것이 스타트입니다. 그게 스트래테지 아임즈 리덕션 토크입니다. 톡. 그러니까 전략무기를 리덕션 줄이자. 약간 리미테이션 늘리지 말자, 제한하자. 그러니까 이건 전략무기 제한협정. 이거는 전략무기 감축협정, 전략무기 감축협정까지 나아간 거죠. 근데 지금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막 전 세계가 지금 뭐 핵무기 개발하고 또 기존의 핵보유국에서는 핵무기를 농축해서 경량화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뭐 굉장히 큰 집채만한 뭐 핵무기가 이제는 크기를 줄여갖고 계속 농축시켜갖고 더 이제 뭐랄까요 압축시켜서 이제는 농구공만하게 이제 야구공만하게 만든 거지. 점점 이제 경량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숫자도 뭐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할 정도로 지금 이게 풀렸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뭐 중강도 핵무기 또 그 협정을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좀 뭐라고 고강도인데 중강도 좀 중소형 핵무기도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중소형 핵무기를 규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소형 그 핵무기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 아까 말한 야구공만화 이런 것들이 막 많아진 것이. 옛날처럼 뭐 비행기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싣고 다닐 만한 그런 큰 그런 핵무기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그걸 규제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제 협력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협력 관계. 웅크타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남북 문제에 대응해서 이제 신생국 개발도상국한테 특례를 주자. UNDP도 UN에서 이제 개발 계획이죠. UN Development Plan.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의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주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배포할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UN 편람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세계화의 추이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세계기구처럼 이것도 지역적 세계화를 통해서 또 범주구적 세계화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적 세계화를 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가 나토입니다. 우리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우리가 말하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말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 그러면 여기 핵심은 북대서양 조약이죠. 북대서양 조약을 우리는 또 워싱턴 조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2차 대전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냉전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급성장하는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막 북대서양을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입시켜서 결성한 지역적 기구가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였습니다. 회원국이 이렇게 많아졌고 자 이런 나라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서독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게 1955년에 가입했습니다. 서독은 조금 늦게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90년에 이제 통일이 됐죠. 그러면서 서독이 이제 독일이라는 이름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서독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일찍 가입을 했는데 서독은 조금 가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나토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이제 연합국이 약화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느슨해지니까 특히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알다시피 2차 대전 직후에 그 프랑스의 무슨 뭐랄까요 독립노선, 반미, 자주노선 이런 거, 드골의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갖고 미국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속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련이 급성장한 거죠. 소련이 2차 대전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스탈린이 그 당시 이제 히틀러한테 약 2천만 명의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소련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그냥 불과 한 4, 5년 만에 아주 급성장하는 거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스탈린이 아주 급성장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총선거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이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독이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브레이셀 조약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독이 이제 가입을 했다. 아까 말한 거 55년도에 이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도 서독이 가입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지역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유럽에서는 이제 소련 주도로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게 WTO입니다. 월소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WTO. 아까 말하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월소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결성이 됐고,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토에서 프랑스가 철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샤를 드골이 굉장히 사실 미국을 싫어했기 때문에 반미 노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토 사령부도 처음에 파리에 있다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벨기움 브뤼셀로 이전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본래는 이제 나토가 냉전 해소, 냉전 이런 거인데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됨으로써, 통독이 됨으로써 군사 동맹 기구가 아니고 이제는 정치 기구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이 패망한 다음에 동서독 통일이 된 다음에는 바르샤바 동맹 WTO가 폐기가 됐어요. 91년도에. 그래서 이제 WTO는 없어졌지만 나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도 이런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가입을 했어요. 나토에. 그러니까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빠져나와서 이제 가입을 했고, 러시아는 가입은 안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구들은 보면 이런 뭐 군대 위주로 돼 있어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북대서양이사회 군사위원회. 여기 보면 뭐 유럽군 총사령관, 대서양군, 뭐 해협군 이런 식으로 뭐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제 WTO다. 영어로 월소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이것은 서독이 나토에 이제 55년도에 가입을 딱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동유럽의 8나라가 거기 대응해서 55년도에 서독이 나토에 가입한 해 55년도에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알바니아는 또 이 동유럽에서도 좀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알바니아는 뭐 알다시피 민족도 정통 슬라브도 아니고 또 라틴도 아니고 또 그리스계도 아니고 좀 독특한 민족성을 가진 그런 쪽이거든요. 불가리아도 그렇고, 불가리아. 좀 특이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이제 통일되니까 동독이 탈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통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체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도, 이제 기구들이 주로 이제 군사기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령부 이런 간에 막 군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WT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화의 추이를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세계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다음 주에는 세계화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